역사를 찾아서 제63편 발해 거란에 무너지다. 극본 이상락, 연출 이미희.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현갑입니다. 지난 시간에 당나라의 멸망에 이은 중원의 혼란,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서 세력을 키운 거란이 발해 공격에 나서게 된 내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의 사서에서 또 한 번 갸우뚱해지는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을 좀 뒤로 돌려서 거란이 이미 발해를 평정한 뒤의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926년 2월에 발해를 평정하고 후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발해 평정 사실을 알리었다. 태조는 호란성의 행차에서 창고의 재물을 돌아보고 태조를 따랐던 신하들에게 차이가 있게 하사했다. 해의 부장 발로운과 왕옥, 그리고 회골, 신라, 토번, 당항, 쉬리, 사타, 오고 등은 발해 정벌에 공이 있었다고 하여 특별히 상을 더해 주었다. 거란이 발해를 정복한 다음 거란 태조 야유라 보기가 옛 발해의 궁성이었던 호란성에 행차를 해서 전쟁에 공로가 있는 신하들에게 상을 내리는데 전공을 인정받아 상을 받은 대상 중에 신라가 끼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훨씬 전에 발해는 신라에게 비밀 동맹을 맺어서 거란의 침공에 대비하자고 제안을 했었다는 기록이 보였는데 정작 전쟁이 터지자 거란에게 군사를 보내서 발해를 쳤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기록에 대한 해석을 두고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발해가 붕괴되던 926년 당시 신라는 고려나 후백제에 비해서 세력이 한참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이 거란의 군사를 보내 발해 침공을 도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거란은 강국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전쟁이 있기 한 해 전인 925년에 고려와 신라가 거란의 조공사절을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참전했다는 명분을 세우는 정도의 소수였을지라도 군사를 파견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거란의 태조가 신라를 비롯한 주변국 사신들에게 상을 준 것은 발해 정복 전쟁에 특별히 군사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다기보다는 적어도 발해 편을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요나라 사서인 요사에 분명히 신라가 거란을 도와 공을 세운 것으로 나와 있으니 아예 무시해 버릴 수는 없었겠지만 당시 신라가 처해있던 상황으로 볼 때 군사를 보냈던 그야말로 참전한다는 명분을 살리기 위한 지극히 소수에 불과했겠죠. 앞에서 소개했던 학자들 의견 이외에 또 한 사람의 의견을 소개하기로 하죠. 고구려연구재단 김은국 연구위원의 견해입니다. 기록상에서도 본다면은 신라만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해서 거란이 발해를 공격하는데 도움을 줬던 그 나라는 신라 외에도 회홀, 위구르, 그다음에 신라, 토반, 그리고 당항, 시리 여러 나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짤막합니다. 한 줄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본다면은 그 당시 거란이 부합하는 후 강력한 세력 팽창을 전개하면서 중원에 이제 위협을 강하면서 자기 세력을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아마 이들 나라들과의 어떤 연계 속에서 거란의 위상을 드러내려고 하는 시각이 아닌가. 거란이 발해 정벌의 정당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신라 같은 나라들을 끼워 넣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거란이 발해 내부의 이심, 내분을 틈타서 공격했다는 부분을 잠시 짚어보기로 하죠. 거란 왕실에서 발해로 귀순해왔던 야율할저가 위장 귀순한 첩자였다고 가정한다면 그가 본국에 돌아가서 발해에서 얻은 정보를 어떻게 보고했을까를 상상해 보기로 하죠. 그동안 두 아들과 함께 망명을 가정하고 발해국의 첩자로 숨어 들어가 있다 탈출하느라 수고가 많았느니라. 그래, 지금 발해의 형편은 어떠하더냐? 지금 발해 왕실과 귀족들은
나태와 아내 속에서 사치를 일삼고 있사옵니다. 이 방탕과 사치는 토지의 겸병을 불러와서 소작 농민들이 늘어나고 수탈을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나라를 떠나 도망하여 유망민으로 전락한 실정이옵니다. 당나라 조정에서 해동성국이라 칭송했던 나라도 결국 그렇게 쇠락해 가는구나. 군사는 어떠하더냐? 예, 사방에 도둑이 들끓고 있어서 군대를 증강해야 하는데 군비 염추를 농민들에게 전가하다 보니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사옵니다. 뿐만 아니라 조정은 당나라 유학생 출신의 문관들이 독식하자 무관들이 불만이 팽배해서 사분오열되어 있는 상황이옵니다. 귀족들이 사병을 거느리고 권력 투쟁을 일삼는 바람에 왕실의 권위는 풀잎처럼 흔들리고 지방 수령들은 나라 걱정은 뒷전이고 자기 세력 키우기에만 골몰하고 있사옵니다. 발해를 정벌하려면 이 틈을 이용하는 게 현명한 줄 아옵니다. 그래, 수고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발해로 쳐들어간다면 발해가 주변 나라들을 끌어들여서 방어에 나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소인이 정탐한 바로는 발해가 신라에게 비밀리에 군사동맹을 제의했다고 합니다만 이미 신라는 줄기가 잘린 호박이옵니다. 게다가 중원의 후당이나 고려도 섣불리 발해 편을 들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출정 명령을 내리시옵소서. 좋다. 곧 발해 정벌에 나설 것이니 군사를 점검하도록 하라. 물론 앞에서 소개해드린 상황은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는 가설하에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 발해 내정에 대한 사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발해가 거란의 공격에 워낙 쉽게 무너지다 보니 발해 내부에 이런 분열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발해사를 탐색할 때 기댈 수 있는 것은 거란의 역사를 기록한 요사밖에는 없는데 그 요사에도 발해 멸망의 원인을 점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김은국 연구위원의 얘기 이어집니다. 기록이 지금 거란의 역사를 기록한 요사뿐이 남아있는 게 없고요. 요사라고 하는 것은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의 입장에서 쓰여진 승전국의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해가 멸망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발해인 중심의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승전국으로 쓰여진 요사의 기록에서도 발해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이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전투기사가 전 2번뿐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철저히 발해를 멸망시켰다면은 이 전투기사라든가 또 지금 우리가 많이 얘기하던 내분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그걸 아주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발해의 내분설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소홍이라는 미녀에 대한 설화입니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발해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대인선 시기에 안소홍이라는 미녀가 있었다. 발해왕 대인선은 안소홍에 반했는데 그러나 그녀는 대인서를 마다하고 어느 고관집의 애첩으로 가게 됐다. 그러자 대인선이 그 죽이고 안소홍을 왕실로 데리고 갔다. 그러자 문관들의 반대 상소가 잇따랐다. 백성들에게 수범을 보여야 할 대왕께서 어찌하여 여색을 탐한 나머지 남의 첩을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 조정 대신의 목을 뺄 수 있단 말이오. 이런 무엄한 놈들이 있나. 네, 그렇잖아도 당나라에 유학하여 글줄이나 읽는다고 권세를 부리는 문관들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던 터에 잘 됐다. 이 불온한 상소문을 올린 자, 그리고 거기에 뜻을 함께한 문관놈들의 목을 쳐라! 대인선이 무관들과 결탁하여 상소문을 올리는 데 관여한 문신들을 죽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서경 압록부의 장수 대원방이 반기를 들었다. 나는 문관들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 나라는 임금 혼자서 지탱이 온 나라가 아니다. 임금을 폐할 것이다. 자, 군사들은 나를 따르라! 그러나 대원방의 이 반란은 발해 장수 이도정에 의해 진압되고 대원방은 죽음을 당했다. 그러나 또한 무신들 사이에서도 내분이 잇따랐고 결국 이도종 또한 죽음을 당했다. 이도종은 백성들 사이에서 명망이 높은 무장이었으므로 백성들은 컸다. 이런 혼란상은 거란태조 야유라 보기에 의해 파견된 거란첩자 야율할자에 의해 고스란히 거란으로 전해졌다. 내분에 휩싸인 발해 고관들의 이름이 나오는 등 이 이야기는 상당히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미뤄봤을 때 문관과 무관의 대립으로 인한 발해 내부의 내부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 발해인들이 기록해서 남겨놓은 사료가 없기 때문에 단언해서 소개하기는 어렵습니다. 발해인들이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발해 시절 관련된 대야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진역 유기라든가 이런 것이 한말까지도 있었다고 하니까 발해와 관련된 기록물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되는 그거에 입각한 역사 해석에서 보면 이런 안성이라는 인물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남겨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대인선 마지막 왕이 과연 어떻게 해서 발해를 망했나 하는 것은 내분설, 발해 왕실의 어떤 무력감 이것과 연결해 갖고 아마 나온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기 79년 8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로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 폼페이의 비극을 그린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발해 멸망과 관련해서 발해가 화산 폭발로 멸망했을 것이라는 다소 선정적인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활화산이었던 백두산이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고 그 화산재가 발해를 덮쳐서 멸망했거나 혹은 그 화산 폭발로 농사를 망쳐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처음 일본 학자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제기됐습니다. 1970년대 말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화산재가 발견됐는데 이것을 분석한 결과 이 화산재가 편사고 날아온 백화산재로 밝혀졌다는 얘기입니다. 1990년 도쿄 메트로폴리탄 대학의 마치다 히로시 교수는 백두산의 화산 폭발과 그 환경적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백두산의 화산 폭발을 발해 멸망의 원인으로 분석합니다. 이 백두산의 폭발로 인해서 반경 수백 킬로가 초토화되고 그 때문에 발해가 급작스럽게 멸망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한편 일본의 NHK에서는 화산 폭발에 의한 발해 멸망설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서 방송했고 90년대 들어와서 국내 TV 방송을 통해 이 내용이 방영되면서 화산 폭발에 의한 발해 멸망설이 급속하게 전파됐던 것입니다. 김은국 연구위원의 얘기입니다. 발해 멸망에 대한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발해가 멸망하게 된 구체적인 증거가 아닐까 하면서 일본에서 이렇게 가설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반대로 들어오면서 대중화되다시피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아서 마치 백두산은 유럽의 그 폼페이 치유의 날처럼 백두산 화산 폭발로 해서 망했다라고 하는 아주 환상적인 스토리가 이제 전개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렇다면은 백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의 굉장히 성스러운 산입니다. 백두산이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에게도 성스러운 산이었기 때문에 만일 화산 폭발이 발해의 수도 상경 용천부 정도를 뒤덮어버릴 만큼 엄청난 규모였다면 역사적 기록이 나와야 하는데 단 한 줄도 발견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백두산과 멀지 않은 곳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던 고려의 역사서인 고려사에도 그런 내용이 없고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도 그 무렵에 화산 폭발이 있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발해 멸망 80년 뒤에 일어난 한라산 폭발에 관한 기록을 보기로 할까요? 목종 5년 6월 담나산에 4개의 구멍이 열리고 붉은 물이 샘솟았는데 5일 만에 멈추었다. 서기 1002년에 있었던 한라산 화산 폭발 상황을 기록한 고려사의 기록입니다. 자그마한 규모의 폭발도 이렇듯 상세하게 기록했는데 나라가 멸망할 정도의 대폭발이 있었다면 주변국들도 그 화산 대단히 큰 피해를 입었을 텐데 아무 기록도 없을 수 있겠는가? 명지대 김희연 교수는 화산 폭발설을 주장하는 일본 학자들의 주장을 이렇게 반박했다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래서 나는 그걸 반박을 했는데 왜 했느냐 그러면은 그 말이 안 된다. 대개 제트 기류 그래가지고요. 7,000m 상공에서 서방에서 자꾸 동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제트 기류가 7,000m이기 때문에요. 히말라야 산을 넘어오면서 갈라져요. 하나는 북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북쪽으로 발달하게 되면 북쪽에 그 비가 좀 많이 옵니다. 남쪽으로 발달하게 되면 방글라데시 같은 데 완전히 물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북쪽으로 발달하면 어디든 간에 기류가 이 동쪽으로 와요. 그 산에서 거기 폭발되었다 그러면 그 기류가 일본까지 날아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래를 안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피해를 안 입었으면 왜 망하냐 이거예요. 아무 피해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사람들 하도 그 말하기를 이렇게 만든 거지. 발해에 대한 기록이 워낙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 제기된 해프닝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거란의 용사들이여! 발해를 토벌하자! 서기 925년 12월 8일 밤 거란의 대군이 발해 정벌을 위해서 출정합니다. 그들이 1차 목표로 삼은 곳은 발해의 요충지인 부여성이었습니다. 유목민이었던 거란 군대는 기마병 중심이었는데 4,500km를 불과 3일 만에 주파할 정도로 대단한 기동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명지대 김희연 교수와 고구려연구재단 윤재훈 연구위원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부여부를 공략할 때는 이 사람들이 그 중요성이 뭐냐 그러면요. 기동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치러 갈 테니까 싸우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몰래 움직이는 거예요, 군사를. 그리고 그게 상경성에서요. 부여부로 가는 그 길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밀고 들어갈 수는 돼 있어요. 그리고 부여가 이제 최 서방 전선이거든요. 요것만 밀어치면 그냥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은 막 전군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여부가 이제 떨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격적인 기습 공격에 이제 철저하게 혀를 찔린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와 비근한 예로 이제 들 수 있는 게 2차 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 침공할 때 열흘 만에인가 마지노선을 우회해가지고 파리까지 순식간에 그래서 한참 진격해 들어갈 때는 도망가는 항복해오는 포로들을 옆에다 내팽개쳐주고 일단 점령을 하고 나서 나중에 수습하자 이제 이럴 정도로 전격 작전이라고 장갑차와 기갑차를 앞세운 그런 전술이 이제 유명한데요. 거란군이 기병 위주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들이 탄 말들이 어떤 말이고 또 거란군이 즐겨 쓰는 작전이 어떠한지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기로 할까요? 우선 거란군이 만리장성을 넘어서 중원을 침략하기 전에 말들을 어떻게 조련했는지 동양사를 전공한 김희연 교수로부터 들어보시죠. 장성 넘어갈 때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방법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면은 말 때면요. 모든 말을 전부 고삐를 다 풀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목을 해요. 그랬다가 9월 1일 때문에 버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0마리 말을 다룹니다. 그래서 막사 앞에 매놓고 일체 그때부터는 물을 안 줍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100여리 이렇게 몰고 갔다가 이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그 한 달을 그렇게 조련하게 되면요. 완전히 말이 그냥 사람과 말이 한 몸이 될 정도가 됩니다.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그래 됩니다. 그 되게 생각할 때는
아메리카 그 야생마, 이런 게 그냥 명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말이 사람 말을 잘 들어야 그게 명마입니다. 유목 생활을 했던 거란군의 특성은 또한 상대 진영의 첩하는데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명나리, 소장이 청탐한 바에 의하면 장성 서쪽을 공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서쪽을 공략해야 한단 말이냐? 그쪽이 성을 무너뜨리기 쉬울 뿐만 아니라 서쪽을 지키는 장수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방비가 허술합니다. 오, 좋다. 모든 장졸들은 서쪽으로 진격하라! 목표가 정해지면 성의 한쪽을 집중 공략하고 그 성이 무너지면 그곳으로 대규모 기병들이 줄줄이 통과하여 약탈을 감행합니다. 약탈을 하되 모두 약탈하지는 않고 일부는 남겨두며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다시 와서 약탈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순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장성을 넘어 중원 왕조의 땅을 이런 식으로 수시로 순략함으로써 농경 정착민들과 싸울 때는 한다는 정보를 축적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단련된 거란의 기병들이 발해의 부여성을 공략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발해의 경우 이 거란의 대병들을 방어할 마땅한 대비책을 세워두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거란 오락캐들이 몰려오고 있다! 기병들은 물러서지 말고 맞서 싸워라! 군사들은 화를 쏴! 장군! 거기 거란군에 포위됐습니다! 성문에 걸어 잠그고 돌을 굴려라! 그러나 발해의 부여성은 싱거울이 많지 무기력한 군에 의해 점령당하고 맙니다. 적어도 요사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거란군은 상령에 진주했다가 그날 밤 발해 사방의 요충지인 부여부를 포위하는 데 성공했다. 그로부터 3일 후에 부여성을 함락시키고 그 성의 우두머리에 목을 베는 등 대오를 정돈했다. 고구려뿐만 아니라 발해 역시 서쪽 경계를 대단히 중시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신경을 쓰고 있었을 터인데 포위된 지 사흘 만에 부여성이 함락돼버렸다는 것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성을 빼앗겼다는 얘기가 되겠죠. 수나라나 당나라의 수십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요동성이나 안시성을 끝내 공략하지 못하고 철수하다가 고구려 군사에게 오히려 역습을 당한 사례에 비춰본다면 발해는 너무 쉽게 부여성을 내주어 버렸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간단히 부여성을 함락시켰지만은 정말 승전을 갖다가 올렸다면 그 담당한 부여성을 마지막 지켰던 발해 장군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충분히 간략하게 언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지도 예의가 없습니다. 발해 시대 때 군사제도에 보면은 무관으로는 대장군, 장군이라고 하는 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변에 대한 전통책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여부 전투가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거란이 부여성 전투에서 부여성을 함락하는데 그렇게 아주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는 더욱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을 것이 발해군의 저항 역시 만만치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비록 승리자의 일방적인 기록이긴 하지만 거란인들이 쓴 요사에 의하면 포위된 지 사흘 만에 부여성이 함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여성을 함락한 거란군의 다음 행보는 어떠했을까요? 부여성 함락 엿새 뒤 장수 안단과 부하고지는 기병 10,000명을 거느리고 선봉에 서서 발해 궁성에 있는 호란성으로 진격하라! 부여성을 차지한 거란군은 지체 없이 발해의 왕실이 있는 호란성으로 내닫습니다. 부여성에서 상경 용천부의 호란성에 이르는 주변에는 발해의 많은 성들이 있었을 것이고
예전 수나라나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할 때에는 그 성들을 하나하나 공략하다가 결국 힘에 붙여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목민 이 거란 군사들은 변방에 있는 발해의 성들이 어찌됐든 발해의 중심부인 호란성으로 일사천리로 내닫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길목에서 발해군을 만나게 되는데 10,000명의 기병을 선봉으로 삼아 발해의 호란성으로 향하다가 노상이 이끄는 군대와 조우했다. 요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노상이란 글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늙은 재상이란 뜻이 되겠죠. 빵오라케들이 감히 발해의 궁성을 도모하려고 몰려오다니 어림없다. 발해의 장졸들은 한치도 물러서지 말고 맞서 싸우라. 오랑캐 두목은 내 칼을 받아라. 그 나이 많은 재상이 황산벌의 계백장군 비장한 각오로 나서서 거란군을 상대로 용감무쌍하게 싸웠는지 아니면 우린 그대 싸울 생각이 없어. 자, 항복을 청하니 받아주시오. 이렇듯 싱겁게 투항을 해버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사에는 발해의 노 재상의 군대와 조우하였으나 쉽게 격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노 재상이 변변히 싸워보지도 않고 시 항복해버렸는지도 모른다고 추측한 데에는 바로 이 노 재상이 발해 멸망 후에 보인 행보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거란의 황태자와 황차자 등이 야음을 타고 호란성을 포위 공략. 4일 만에 애왕 대인선이 항복했다. 흥성이었던 호란성 역시 너무도 쉽게 함락되고 맙니다. 여기서 발해의 마지막 임금 대인선을 슬플 애자의 애왕이라고 표기하는데 대개 나라가 망했을 때 임금의 경우 왕호를 지어 바칠 후대 임금이 없기 때문에 애왕 혹은 마지막 의미에서 말왕이라 일컫기도 합니다. 그 둘 다 부정적인 의미의 호칭이기 때문에 그냥 발해의 마지막 왕 대인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고 김희연 교수는 얘기합니다. 요나라 사서에는 호란성이 포위당하자 발해의 마지막 임금 대인선이 항복을 했고 이어서 항복 의례를 어떻게 했는지가 비교적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항복이라는 것은 수장인 거란왕 야유라 보기 쪽의 명령에 따라 정해졌겠죠. 그런데 변변히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을 갖춰서 운영해 본 적이 없는 거란이 다른 나라를 굴복시켰을 때 항복 진행 절차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윤재훈 연구위원의 얘기입니다. 거란이라고 하는 세력이 이제 원래 유목민족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네들 나름대로의 이제 관습 같은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만리장성을 넘어가지고 중국의 화북 지역까지 이제 중국 문명이 비치던 시대까지 이제 일단 점령을 하고 나서 중국 문명에 이제 맛을 들인 상태에서 본격적인 중국 정복을 앞두고 배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발해를 계속 공격을 기습 전격 공격 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네들이 배웠던 중국식 방식대로 발해의 마지막 왕이었던 대인선한테도 그런 항복 의례를 요구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는 별로 유쾌한 장면은 아니지만 발해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대인선이 거란족에게 어떤 절차로 항복을 했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애왕 대인선이 소복 차림에 새끼로 양을 묶어 끌면서 신료 300여 명을 거느리고 나와 항례를 행했다. 그렇다면 중국의 중원 왕조가 다른 나라를 굴복시켰을 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항복의 예, 즉 항례가 어떠했는지 김희연 교수로부터 설명을 들어보시죠. 왕만 입는 게 아니라 밑에 대신들도 좀 소복을 입습니다. 그 소복 소관에다가 새끼로 이제 그 자기 몸을 묶고 양을 끌고 이렇게 이제 그 항복예입니다. 항례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신료 300인을 거느리고 항례를 치루었다고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원래 제가 할 때는
9단을 씁니다. 천자는 9단이에요. 단을 9개를 써요. 그리고 맨 위에 천자가 앉고, 그 다음에 밑에 엎드려가지고 이제 항례가 3고도 9배입니다. 그 3고도가 뭐냐 그러면 한 번 머리를 땅에 찍어가지고 피가 나도록 찍어야 돼요. 그리고 절 3번 하고 또 찍고 절 3번 하고 또 찍고 절 3번 하고 그러면 9번 하거든요. 그러면은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안 쓰러지면 그건 충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항복의 의례를 치르는데 양을 끌고 나가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그 소를 잡아가지고 썼습니다. 제물로. 제물 썼는데 맹잡으면 나와요. 그 뭐라 그러면은 소를 잡으려니까 소같이 죽는 줄 알고 눈물을 흘리고 말이야. 발버둥 차마 못 보게 했대. 그러니까 그럼 양을 잡아서라. 양은 안 죽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뭐 겨누고 미견양이라 소는 그 지 죽는 걸 아는 게 보이지만은 미견양이라 양은 보이지 않는다 이거야. 양은 푸죽가는데 가는데도 그냥 까불까불하고 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럼 잡아서라 이거야. 그 양은 까부다가 도양에서도 그럼 제물로 쓰이고 서양에서도 속죄양을 쓰이고. 자, 그런데 발해왕 대인선의 항복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발해왕에서 폐위된 대인선은 특별히 예우해서 석방할 것이다. 오늘로써 이것은 우리 거란의 나라가 되었느니라. 전국에 있는 발해 9년에 파발을 보내 이 사실을 널리 알리도록 하라. 그리고 강말딸은 듣거라. 예, 황제폐하. 거란 병사 13명을 데리고 가서 도성 아래에 있는 무기 창고를 수색하고 모든 무기들을 접수하도록 하라. 분부대로 시행하겠사옵니다, 폐하. 아, 무기 창고로 가자! 예, 폐하! 거란 태조 야유라 보기가 강말딸을 시켜서 발해 상경성 안에 있는 무기 창고를 접수하러 떠나는데 그 과정에서 심상치 않은 사태가 발생합니다. 무기 창고의 문을 열어라! 이놈들은 어디서 온 누구냐? 우리는 발해 왕으로부터 항복을 받은 대거란국의 군사들. 발해 도성에 있는 모든 무기들을 회수하라는 황제 폐하의 특명을 받고 왔다. 이곳에 있는 무기는 발해 백성의 세금으로 마련한 발해 군사의 무기다. 우리 무기를 왜 너희 오랑캐들에게 넘기라는 것이냐? 무엄한 놈, 황제의 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우리는 내놈들이 모시는 황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임금이 항복을 했을지 모르나 우리는 내놈들에게 항복을 한 적이 없다. 어허, 이런 무엄한 놈 같으니! 니놈들이야말로 무엄하구나! 자, 저 거란 오랑캐 놈들을 요도를 내버리자! 무기고를 지키던 발해의 병사들이 무기고를 수색하러 온 강말딸 등 13명의 거란인들을 모두 살해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뭐 항례를 치르고 뭐 하게 되면은 대개 어디 뭐 귀양 보냈다 죽이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예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석방을 했어요. 그냥 나가 살도록 만들었는데 3일 뒤에 이제 그 여러 군에다가 박제군현에다가 조서를 내려가지고 유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발해는 망하고 우리가 지금 한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또 3일 뒤에 6일 뒤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근시 그래서 가까운 내시 강말지라는 사람을 그 성안에 들어보내가지고 병기를 수색했어요. 병기를 먼저 뺏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제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인선이 겁이 났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죽게 생겼구나.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대인선은 아니 뭐라고 하였느냐? 무기고를 지키던 발해 군사가 거란 사람들 13명을 죽여버렸단 말이냐? 그러옵니다. 발해의 많은 장졸들이 대왕 마마의 항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으냐? 그렇다면 술로 항복을 해버린 나는 역적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니 되겠다. 항복을 취소해야 하겠으니 다시 성묘에 발해의 깃발을 올리고 거란군과 맞서 싸우도록 하자.
그러자 돌발 사태를 보고받은 거란 태조 야유라 보기는 재차 공격을 명합니다. 발해 잔당들이 무기고를 수색하러 간 우리 거란 사람을 죽이다니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대인선 이자는 은혜를 베풀어 궁성에서 살도록 배려했더니 감히 또다시 거란에 대항하겠다는 것이냐? 여봐라!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 대인선을 다시 잡아오도록 하라! 거란군의 공격으로 붙잡힌 대인선은 거란 태조 야유라 보기 앞으로 끌려가서 또다시 죄를 문초받고 항복의 예를 올려야 하는 치욕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봐라! 죄인 대인선과 그 가설들을 황도로 끌고 가도록 하라! 그리고 대인선과 그의 처에게 새로운 이름을 내리겠노라! 대인선은 그 이름을 오록으로 바꿀 것이며 대인선의 처는 아리지로 부를 것이니라! 대인선과 그 왕비가 이제 강제로 그 거란의 있던 요양으로 이제 강제로 이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도 오로고로 이제 강제로 이름도 개명이 돼버리고 부인도 이름도 왕비 이름도 아리지라고 해서 일종의 격화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로고 할 때 이 오씨는 까마귀 오자인데 주로 말갈족이 쓰는 성씨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에 있던 말갈족의 성씨를 갖다 붙여준 거로 봐서 일종의 이제 항복이 와중에서 감정의 골이 파인 게 아닌가. 발해의 성씨 대씨는 왕성이었고 까마귀 오자를 쓰는 오씨성은 대씨의 봤던 말갈 계통의 성씨였는데 대인수의 성을 오씨로 바꿈으로써 그에게 모욕을 주었다. 이것이 윤재훈 연구위원의 설명이었는데 너무 점잖은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 설명에 의하면 대인선에게 내려진 이름 오로고는 거란 태조 야유라 보기가 타고 다니던 말의 이름이고 한때 발해 왕비였던 대인선의 아내에게 붙여진 아라지라는 이름 역시 거란 왕비가 타던 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해의 왕과 왕비가 짐승 취급을 받는 수욕을 당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됨으로써 서기 699년에 대주영이 고구려의 계승국임을 표명하면서 세웠던 발해 왕조는 227년 만에 그 막을 내린 것입니다. 발해 왕조가 멸망했다고 해서 발해인들의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발해 유민들의 거란에 대한 저항운동과 부흥운동은 세계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집요하고 끈질기게 계속됩니다. 백성들에게 구하노라. 지금은 대거란국의 황제로서 발해가 있던 이 땅에 우리 거란을 섬기는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나라 이름은 동란이며 거란의 황태자 야율배를 동란국의 황제로 임명할 것이다. 발해 왕성에 있던 이곳 호란성은 그 이름을 천복성으로 바꿀 것이며 원래 발해국이라고 그냥 둘 생각도 있었는데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 동란국은 뭐냐 그러면 동쪽 거란 이런 뜻이거든요. 되게 다른 기록에 보면은 단적, 단인 그건 전부 거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란 그런 거는 이거는 동쪽 거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도도 고쳐가지고 호란성을 천복성, 이 하늘의 복을 준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세자였던 황태자였던 그 인왕왕 배 맏아들입니다. 그걸 이제 천자예로 해서 그 관복을 입히고 12멸류. 대개 그 제후는 구류입니다. 구류인데 이거 12멸류니까 이건 황제 복장의 황제관입니다. 그러니까 야유라 보기는 발해가 있던 자리에 동란국이라는 거란의 계례국을 세우면서 자기 아들 야율배를 동란국의 첫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 나라, 즉 거란은 자신들이 정복한 발해 땅을 왜 직접 다스리지 않고 동란국이라는 별도의 나라를 만들어서 지배하려고 했을까요? 윤재훈 연구위원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요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북쪽 지역, 화북 지역 일부만을 점령한 상태에서 배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한 전략적 차원에서 발해를 기습 공격해가지고 이제 공격 작전을 성공을 시켰는데 많은 군대를 현실적으로 그 뒤에다 남겨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력 군대를 다시 빼서 대중국 작전에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주력군을 거기 계속 남겨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주요 발해의 수도하고 이제 이쪽 서쪽 지역의 주요 거점 도시였던 부여부가 있던 성이라든지 그런 몇 군데만 점령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렇다면 이때 들어선 동난국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일부에서는 발해가 우리 역사라면 발해가 멸망한 그 자리에 뒤이어 들어선 동난국도 우리 역사가 아니냐, 이런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 의원 의견을 들어볼까요? 그럼 사람을 가지고 얘기했냐, 그러면 왕을 가지고 얘기했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다면은 신라가 망하고 지금 그 송하강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그 후손이 세운 게 금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신라하고 남북국을 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금나라를 우리 사회에다 편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왕조 위주 청나라도 우리 그 역사에다 편입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개 역사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면은 사람은 여기 사람이라도 정치 활동 무대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족 그럴 때는 돼요. 민족 선은 되지만은 국사라 그럴 때는 좀 곤란하다. 간단히 말해서 동난국은 거란이라는 정복자가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한국사로 볼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거란은 이 동난국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고 발해 유민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자, 그럼 발해의 유민들 중에서 우선 거란이 세운 동난국이라는 계례국의 국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부터 알아보기로 하죠. 짐은 동난국의 황제로서 발해 노상을 우대상에 임명하노라. 발해 노상이 우대상이 됩니다. 요새 말하자면 총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발해 사도 대소현이라 그러는 사람이 좌차상이 돼요. 그 요새 말하면 이 차관 뭐 정도는 아니고 뭐 그보다 더 높은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란 중앙관제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사람 이름은 안 나옵니다만은 발해인 귀족을 어떻게 대우했냐면요. 거란을 세운 왕족, 이걸 제1족인데 그게 이제 하나고, 서열이 그 다음이 발해입니다. 발해장족이고, 그 밑이 발해보다 훨씬 먼저 평정이 됐습니다. 해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해족이 셋째예요. 앞에서 야율배라는 동난국왕이 발해인 노상을 우대상으로 임명했다고 했는데, 늙을 노자에다 재상을 의미하는 상자를 쓰는 이 노상이라는 말이 개인의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는 아닌 것 같고, 옛 발해 왕조의 늙은 재상이었다는 뜻인 듯한데, 그렇다면 야율배는 왜 그 나이든 사람을 새로운 나라의 재상으로 삼았을까요? 김은국 연구위원의 분석입니다. 당나라도 이 고구려가 영유했던 이 요동지방을 비롯한 이 지역을 직접 통치하는 굉장히 무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거란도 이 발해가 있던 지역을 직접 통치하는 데 상당히 무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발해인을 간접 통치하는 방법뿐이 취할 수 없었고, 그것이 바로 동난국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발해를 통치하는데 유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거란에서 왕실이 가긴 가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 발해민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명망 있는 그 당시 발해의 어떤 실력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노상이라는 사람은 거란이 발해 궁성인 호란성을 향해 진격했을 때 발해군을 이끌고 그들과 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란이 세운 나라에서 재상이라는 감투를 얻어 쓴 걸 보니 그때 제대로 전투를 하지 않고 일찌감치 항복을 해버려서 거란의 점수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난국에 참여해서 벼슬을 했던 또 한 사람의 국이랄까요? 서기 920 배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동난국에 살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당시 일본 왕은 다이고 천황이었습니다.
동난국 대사 배유가 일본국 천황께 인사드리옵니다. 너는 본래 발해의 사신으로 2번씩이나 우리 일본 조정에 왔던 사람이 아니냐? 본래 발해의 사신이 어찌하여 동난국의 사신이라 일컫는 것인가? 맞사옵니다. 본래 발해의 사신이었사온데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켜서 동난국으로 이름을 바꾸었사옵니다. 그리하여 신들은 동난국의 신하가 되었사옵니다. 질문. 발해와 거란이 대대로 원수지간이었다고 들었다. 지금 너희들은 두 마음을 품어 아침에는 진나라를 섬기다 저녁에는 초나라로 돌아가니 신하된 자로서 어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신들은 진실을 배반하고 허위를 쫓아갔으며 선을 다투다가 악을 따르게 되었사옵니다. 옛 임금이 도탄에 빠져 있을 때 구제하지 못하고 외람되게 새 임금이 전쟁을 벌일 때 아첨하여 붙어싸웁니다. 발해 조정의 신하로서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들어선 동난국의 신하가 되었으니 심사가 편치 않았겠죠. 그 뒤를 이어서 일본에 건너간 사신들의 경우도 그와 같았겠습니다. 일본 중앙정부 측에서는 그 사람의 이제 개인 자질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래서 정근대에서는 왕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어느 나라다건 중국이건 일본이건 우리나라건 전부 다 강조를 하는데 어떻게 간판을 하루아침에 바꿔달고 와서 이게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나타나느냐 해서 이제 나무라는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배구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알고 있던 이전에 영접사 역할을 했던 일본 측 문인들과 밤새도록 그 술을 마시면서 국의 한을 달랬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이제 일본 역사책이 전하고 있습니다. 발해 유민들의 행로 중에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부류는 이웃 나라인 고간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발해 마지막 왕이었던 대인선이 이제 926년 정월에 이제 항복을 한 이후로 이제 나라를 잃었으니까 당연히 그 순간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국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유민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게 5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같은 부류 경우에는 거란의 통치력이 약한 지역이나 못 미치는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발해 왕자로 이제 자치하던 대광현 같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거느리는 대규모의 백성들이 이제 고려로 이제 투하합니다. 고려사에는 발해 멸망 이후에 발해 유민들이 고려에 내투하였다는 기록이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발해 왕자 대광현의 고려 내투 기록입니다. 고려국 대왕마마 소인은 발해 왕실의 세자 대광현이옵니다. 철천지 원수 거려국의 군사들이 쳐들어와 나라가 망하였기로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대왕마마를 찾아왔사옵니다. 잘 찾아왔느니라. 우리 고려와 발해는 서로 친척의 나라가 아니더냐. 비록 나라가 망하였다 하더라도 발해 왕실의 세자였다 하니 너에게 고려 왕실의 성신 왕실이 성을 내리겠노라. 만극하옵니다, 대왕마마. 발해 세자 광현에 대해서 종실에 그 적을 올리고 원보를 제수하여 조상의 제사를 받들게 할 것이며 세자 이하 함께 온 신하들에게도 토지를 주도록 할 것이다. 이 대목을 기록한 고려사의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고려 태조 17년 가을 7월 발해국의 세자 대광현이 무리 수만을 거느리고 내투했다. 왕이 성명을 왕계라고 사하고 종적에 부적하여 특히 원보를 제수하고 그 제사를 받들게 했으며 그 신하들에게도 자기를 내리고 함께 온 군사들에게는 전택을 차등 있게 나누어 주었다. 이때 발해에서 넘어온 세자 대광현이 바로 오늘날 한국의 영천 태씨의 시조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고려가 처음부터 이렇듯
발해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극진히 환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후백제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던 상황에서 굳이 거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좋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려가 발해 유민들을 물리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고려 왕조 초기부터 주변 호족에 대한 유화 정책을 써왔을 뿐만 아니라 발해를 친척지국, 즉 친척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던 역사적 배경이 있었고 그 당시 후당이 일정 부분 거란을 견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태조 왕건이 후백제와의 고창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부터는 고려로 넘어온 발해 유민들을 극진하게 우대하는 모습이 기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려를 비롯한 인접국으로 내투하지 않고 본래의 발해 땅에 남아서 거란의 동난국에 저항하여 투쟁을 했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발해 유민들이 어떻게 그토록 끈질긴 부흥운동을 벌일 수 있었는지 김유현 교수로부터 발해인의 기질과 성품에 관한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발해인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 기록에 의하면은 3인 당 1호라. 3명의 발해 사람이 호랑이 한 마리를 당한다. 그 정도로 이제 그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대단히 용감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양의 스위스인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그 발해를 대단히 용감한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다가 끝나는데 성격은 다릅니다만은 거란이 망할 계속 그 항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끈질긴 그 부흥운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발해 유민들이 장구한 기간 동안 거란에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거란이 발해를 점령한 방식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자, 발해의 부여성을 공격하라! 유목민족 특유의 기동성을 살려 부여성을 점령한 거란은 변방의 발해 군사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서쪽으로 향해 일직선으로 전진합니다. 자, 이번에는 발해 궁궐에 있는 호란성을 공격하라! 그렇게 일사천리로 내달아서 발해 임금으로부터 항복을 받기에 급급했으니 변방의 여러 성들에는 발해 군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거란에 대한 이들의 저항이 어떠했는지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63편 발해 거란에 무너지다. 이상락 극본 김영갑 진행 이미희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